겸손은 다스베이다 제 256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시영 대표 모시겠습니다. 고개 숙이는 각도가 날로 깊어지네. 여기 나왔다 오면 구독자가 조금씩 느나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력 갱생의 시대. 한동안 좀 올라가다가 목이 찼구나. 자, 전화면접과 ARS를 동시에 하는 유일한 조사.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에 유일한 조사. 안심 번호를 써서 콜백까지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조사. 비싼 게 정확하다. 자, 지난주 조사를 볼까요? 네. 32주차 연속 조사인데 ARS 조사가 민주당이 55%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 조사상으로는 최고치거든요. 네, 최고치입니다. 전화면접, ARS 모두 정당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긴 했는데 네, 다른 ARS 조사 기관들 중에서도 정당 지지도를 이렇게 저희처럼 맨 앞에 하는 조사 기관들은 대략 50% 육박한 조사 결과들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네. 흐름은 비슷합니다. 흐름은 비슷한데 우리는 55까지 나왔단 말이야. 이 수치가 맞느냐. 한편으로는 튀었고 또 한편으로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튀었다는 건 우리 조사가 금요일 오후 6시 이후부터 시작하거든요. 평일날 저녁 6시 이후에 시작한 유일한 조사예요, 우리가. 근데 그래야 직장인 응답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조사들은 평일날 6시에 오히려 끝내요. 그렇습니다. 그 조사보다 이 조사가 정확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 일주일 내내 55%였을까? 그런 의미에서 튀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단면을 끊어서 딱 그 조사 시간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금토일에 국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이게 그럼 틀렸냐? 그것도 아니다. 이게 헌재 결과가 나오고 그 시점에서는 한동훈이 바지 똥 싼 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반영이 된 거고 이거 바지 똥 쌌구나 쟤. 그 시점엔 이게 맞는 여론인 거예요. 예. 이 조사 뒤로 이 수치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닐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시점 여론으로는 맞는 거다. 그래서 튀기도 한 것이고 동시에 맞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양곡관리법이 통과됐었잖아요. 농림업 70대 이상 종사자에서 민주당이 올랐고 국민의힘이 빠졌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69시간 여진이 계속 이어졌고 4.5일제가 이슈화 됐거든요. 그 효과가 분명히 있고 물론 기저에는 이제 그 굴욕 외교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요. 반면 우리 전화면접은 계속 말해왔잖아요. 8% 10% 사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번엔 10%거든요. 늘어도 빠져도 1, 2% 안에서 다 움직여요. 전화면접은 대단히 안정적인 거죠. 대통령 지지율도 가장 안정적인 우리 전화면접 평일 오후에도 조사하고 주말도 조사하고 안심번호에 콜백까지 하는 가장 비싼 우리 전화면접 조사. 제가 지난주에 여기 나와서 또다시 33.3을 찍으면 이건 김어준이 조작한 거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다. 또 찍었어. 조작하려고 하면 숫자를 좀 바꾸지. 근데 이제 4번 연속 무려. 4주 연속 33.3이에요. 물론 세부 수치를 움직여요. 남자 1% 빠지고 여자 1%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다 합산해놓으면 33.3이야. 아유, 숫자 3을 좋아하세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우리 전화면접 조사는 나와요. 정당도 움직여봐야 1, 2%고 대통령 지지율도 거의 그냥 이 수준에서 유지가 돼요. 사실 여론조사가 한 주 만에 10%씩 막 움직이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죠, 사실. 그리고 현수막 많이 받겠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뭐 친일 문제 부각됐다고 뭐 고개 숙이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다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똘똘 뭉쳐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현수막만 보더라도. 요게 우리 전화면접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저지선 이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근데 부정평가는 계속 높아져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지. ARS 조사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 55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위기감을 느낀 거지. 말하자면. 사방팔방에서 한일 정상회담 잘못했다고 하니까. 자,
한일 정상회담 현안에서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가면 일본이 호응해 올 것이다. 이게 맞는 조건이냐? 아니요. 네. 대통령 지지층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ARS가 물어봤다면 이거 전화 면접이거든요. 60이 더 올라갔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20대 남성이 좀 20대 여성하고 다르죠. 네. 20대 남성은 팽팽해요. 20대 남성이 보수화된 건 우리 조사상으로 드러나요. 네. 하지만 중도 보세요. 24대 71. 중도는 완전히 진보하고 공조화되고 있어요. 대부분의 이슈에서. 자, 이거는 이제 전화면접, 저희가 혈안을 ARS하고 전화면접 둘 다 할 때도 있고, 어떤 항목은 전화면접만 하는데, 이거 둘 다 해봤어요. 일본은 독도 문제 정상회담에서 거론했다는데, 대통령은 안 했다잖아. 실제로 독도 문제가 나왔을까요? 누굴 믿느냐 이거야.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를 믿느냐? 우리 대통령실이 한 이야기를 믿느냐? 언급했을 것이다. 이만큼이야. 배치했어. 나 또 답변할 뻔했어. 배치했어. 자, 근데 여기서는 다른 한일 관계 현황과는 다르게 잘 모르겠다가 한 10% 네. 좀 넘게 있어요. 다른 현안은 입장이 분명하게 갈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이 거짓말하나? 혹은 우리가 거짓말하나?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한 10% 정도 있어요. 하지만 ARS상으로는 굉장히 높죠. 네. 정치 공화여층은 거의 60% 가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과 우리 이야기가 다르니까 이거 국정수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해야 한다. 그래, 이야기가 다르면 국정수사 해야지. 이 국정조사 해야 한다는 것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국정조사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인데 좀 이상한 게 있잖아요. 뭐 조사해야 된다고 나와요, 항상. 그렇죠. 예. 뭐든지. 당연히 해야지.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반일로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했거든. 이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야당을 이제 공격하는 논리였죠. 그렇죠. 이것도 대통령 지지만큼 딱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굉장히 센 주장입니다. 박진, 김성한, 김태효,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안보차장 전부 다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센 주장이에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퇴해야 된다고 요만큼, 사퇴하면 안 된다고 요만큼인데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을 특정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김태효 안보차장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 수치가 확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올라갔죠. 그리고 저기 매국 외교라 규정하고 요것도 센 워딩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정상회담에 뭐 문제점을 들어 아무개를 뭐 사퇴를 주장했다 뭐 이런 거하고 매국 외교라 규정하고 이게 이제 센 주장이어서 그러니까 너무 센 주장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높은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을 딱 지목하면 이게 훨씬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로 장난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높게 나오게 하려면 한일 정상회담의 문제점을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 등 나머지 사람을 빼고 등 외교 책임자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러면 이거 한 10% 이상 올라갑니다. 더 높이려면은 외교 책임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면 더 올라가요 또.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네,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네, 그렇죠. 네. 근데 정말로 외교안보라인 전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걸 알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 이게 낮게 나오지만 우리 장난 안 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골 때린 거거든. 일본 소부장 업체를 유치해야 되겠다. 이것도 잘 모르겠다가 꽤 나와요. 납득이 안 가거든요, 도저히. 이거 왜 그러는 거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내가 모르는 이익이 있나? 이렇게 해서 한 10% 빠져나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야 그건 친일 아니야, 친일이라고 답을 합니다. 20대 남성들 같은 건 팽팽하거든요. 일자리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진짜 잘 모르는 거야. 지금 케미칼 이쪽이 온다는 거거든요. 공장 시설에 오는 거예요. 현지 고용 인력 없어요, 거의. 근데 이제 20대 남성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진 층이 절반 정도 있어요. 그게 확인되는 거고 나머지 연령층은 60, 70대 제외하고는 말도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독도의 날. 야, 이거 많이 인용했더라고요, 언론이.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인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 사실 예전에는 묻지도 않았던 거거든.
지네 땅이 아니니까 다케시마 날 같은 거 선포하지. 우리가 우리 땅인데 뭘 이런 거 선포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지. 한일 현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양보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을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높게 나왔어, 이렇게. 탄핵도 이렇게 안 나왔거든? 어떤 조사도 100%는 안 나와요. 그렇죠. 김어준이 남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 한 3% 여자라고 이렇게 헤어스타일 보고요. 박시원 날씬합니까? 물어보면 날씬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최대치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여론조사 코스를 거론하는 매체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인용하는 기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갤럽과 여론조사 코스 분석도 하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요. 이제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네. 비싸다고 계속 강조하니까 통했어. 응답률 같은 거 보면 우리 굉장히 높거든요. 콜백도 하고 조사 시간도 이 퇴근 이후로 잡고 있고 안심번호를 또 쓰는 데다가 네. 설문도 우리가 잘 설계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좀 아는 사람들 보면 아는 거예요. 얘네들 실력 있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비싼. 자, 도와주십시오. 자, 윤 대통령이 60시간 근로시간 가지고 왔다 갔다 했잖아.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의사소통에 실수가 있었을 뿐이야. 이만큼. 대통령 지지자들 믿지 않아. 그렇죠. 네. 네. 남맥상이다. 이게 뭐 한두 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좀 몇 번 왔다 갔다 계속 그랬죠. 원래 장관이 그걸 발표할 때는 대통령이 제가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제가 했잖아. 본인이 제가 해놓고 발표하고 나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왜 그 공무원들을 깨냐고. 그래놓고 그 비서들은 대통령 개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책의 모든 주안점을 MZ세대에 맞추겠다. 그 얘기는 총선 때 MZ세대를 끌어안아야 자기들이 20대 남성의 된다. 어필을 하겠다는 거예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지난번에 여가부 가지고 장난친 것처럼 자 지금 민주당은 역으로 4.5일제 도입하자고 하거든요. 그거 한번 물어봤어. 찬성이 55, 57 상당히 높은 거 이거. 네. 여기서 20대 남성이 넘어가요. 민주당은 여기를 공략해야 되는 거지. 네. 그렇죠. 의외로 모든 연령대가 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걸 찬성합니다. 60, 70대는 아닐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60, 70대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죠. 전 국민이 사실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 재택해도 되거든. 그러면 뉴스공장 4.5일제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금요일날 안 하나? 시끄러워. 자, 우리는 원래 오전 근무예요. 대신 새벽에 출근해서 그렇지. 4시에 나오니까. 예. 자. 고생합니다, 진짜. 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보여주는 수치인데, 중도층. 당신의 이념 성향은 뭐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주관적 이념 성향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본인이 중도라고 말을 한 그 대상자만으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난 지지 정당은 없다고들 하지. 실제로 근데 선거에 들어가면 어느 한쪽을 찍지. 선거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양쪽 그렇습니다. 지지층은 이미 고정돼 있고 그 사람들은 내가 투표를 포기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요층은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찍을까 민주당을 찍을까 비명계가 맨날 하는 얘기가 중도를 끌어와야 된다잖아. 자, 변곡점이 2월 넷째 주, 3월 첫째 주 때는 딱 붙었어. 이때가 우리 조사로도 붙었을 때예요. 전체 조사도 그랬지만 이게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민주당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 부결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고.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좀 있었죠. 그러다가 3월 둘째 주부터 쫙 벌어져. ARS 벌어지기 시작하지. 전화면접조사 캐티도 더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첫째, 3.1절 발언부터 시작해서 친일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계속 커졌고요. 정순신 학폭 관련해서 3월 3일인가 4일날 터졌습니다. 그다음에 전당대회 끝나고 친윤 일색으로 되면서 개혁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주 69시간이 그때 이야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안들이 일제히 있으면서 3월 둘째 주부터 양당의 격차가 더 크게 확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중도층 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제일 많이 크게 벌어졌다. 자, 양당 간 지지율 변화를 시계열로 쭉 보여드린 거예요.
특히 전화 면접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ARS는 그나마 크로스 한번 있었어요. 0.1 차이지만. 이게 정치 고관여층들이 이슈에 좀 더 민감해요.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저관여층도 응답하는 전화 면접을 보면 단 한 번도 역전이 없잖아요. 격차가 꾸준히 유지돼요.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중도층의 대통령 지지율 변화들 보면 아까 얘기한 그 2월 4주차 때 한 번 부정이 50%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60% 이상이에요. 부정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3월 첫째 주부터 확실히 벌어졌어요. 3.1절 메시지나 이런 거는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전화면접조사에서는 부정이 70%가 넘기 시작한 게 3월 첫째 주고요. 이것도 올해 들어서 최고의 격차를 보였어요. 전화면접조사는 보시면 22.3 대 76.4. 3배가 넘어요.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중도층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화 면접에서는 이 격차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화 면접 수치가 거의 안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큰 틀의 여론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최근 몇 달 동안.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은 작년에 다 끝난 거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취임 한 3, 4개월 만에 끝났더라고요. 거의 안 변했어요. 판단을 그때 내린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판단을 내린 이후에 거의 변함이 없어요. 당신들도 마찬가지잖아. 변함이 없어. 국민 일반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슈에 당선되기 전부터 당신 또 말을 거시는 분들 오늘 또 많이 등장하네. 큰 틀에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만 정치 공안여층은 어떤 이슈가 나오면 진폭이 좀 있는데 전화면접은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최근 들어서는 ARS건 전화면접이건 중도층 부정평가가 70% 넘어갔다. 이런데 총선을 대통령 사당을 만들어서 치려고 하잖아. 이 총선 망한 거야 이거. 이걸 어떻게 뒤집어? 70대 20을. 중도를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 뒤집으니까 그 다음에 할 거라곤 MZ세대, 남성, 투표장에 그 세대를 많이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요 자료는 저도 뭐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널리 좀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중도층의 시계열적 변화. 중도층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렇다. 그리고 구독을 안 했으면 구독해라. 꼭 얘기해 주시고. 요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요 2장짜리. 여론조사를 좀 아는 기자들 사이에 얘네가 참고할 만하다. 이게 퍼져나갔나 봐요. 한동안 정체했던 구독자 수가 다시 늘기 시작했어요. 좀 늘었다면서요. 네. 아니 박수 칠 게 아니라 구독을 해. 저희가 한 4월부터는 한 달치 4,000명 이렇게 한 달치를 한 달씩 묶어서 그렇게 해서 좀 심층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따로 돈 안 받나? 그거?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 모르겠는데. 돈을 줄 곳이 없어 우리가. 우리는 오로지 자체 조사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서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절실해질 겁니다. 꽃이 꼭 필요했었구나. 후회하지 말고 지금 구독해. 나중에 합류하면 할 말이 없잖아. 내가 얘네를 다 키웠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 구독해! 끝! 맞습니다. 잡내 없는 프리미엄 소곱창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맛있게 고기 가득가득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마성의 식감 100% 맛보장제도 실시. 보플러스 소곱창.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자는 왜 남자보다 털이 적어요? 타인은 지옥이란 말이 왜 생긴 거예요? 선생님, 질문. 야, 그냥 읽어봐. 알아두면 잘난 척하기 딱 좋은 우리말 잡학사전. 영어 잡학사전, 우리말 어원사전, 신화와 성서에서 요리한 영어 표현사전과 문화교양사전, 철학 잡학사전도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서 팔아요? 딴지마켓, 딴지마켓. 자, 이번엔 제가 최근에 뵌 분 중에 가장 헤어스타일이 출중하신 분입니다. 서균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머리 어디서 하십니까? 아, 이건 청남동 모초라고 할까요? 그거 젊으셨을 때부터 그런. 그때는 더 심했죠. 정말 젊었을 때는 우리 꼬글꼬글 파만 머리였거든요. 완전히 산적처럼. 그때 그 관악산 산신령이 될 자질을 얻은 거죠. 자, 수영장에 한번 나오셨는데 주변에서 네. 뭐라고 안 하던가요? 거기 왜 갔냐고? 아,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는데 자꾸 인사를 해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덕분에. 주변에서도 이게 파가 갈리지 않습니까? 왜 거기 나갔냐? 잘 나갔다. 대개는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내심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나오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나오신 뉴스공장 편 못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이 후쿠시마 수산물, 이거 아무래도 수입할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하는 걸 봐가지고는 과학적 기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할 거냐 물어보면 과학적 기준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 말은 어떤 기준을 들이대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네. 우리 대통령도 숙제는 했어야 되는데, 빈주머니예요. 뭔가 허주머니 있어야지 비교를 하든지 이게 과학 따지고 자시고 하지.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명예교수입니다. 그 전에는 불명예교수로 25년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드디어 명예를 찾았습니다. 완전히 코앞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다시 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혹시 젊었을 때 연극 같은 거 하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잡으면 놓지 않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럼 오늘 얘기 끝날 쯤에 노래 하나 하고 가세요, 그럼. 그러면 이게 제가. 교수님이 이제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네네네. 후쿠시마 원전 네. 오염수하고 관련된 영상인데 저도 처음 본 건데. 이게 벌써 만든 지가 10년이 넘네요. 그때 제가 용케 그 태평양 원자력 이사회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발전소에서 1, 2, 3, 4, 5기가 망가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름처럼 균열이 가가지고 물이 몽땅 내려온 거예요. 오염수가 그렇죠. 지하수를 타고. 오염수인데 지하수가 1000톤씩 나와요. 그중에 400톤이 바로 밑을 관통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섞이죠. 일부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하루에 130톤 정도씩 정화하는 게 물론 여성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요. 정화기, 정수기라고 하면 돼요. 정수기도 여성 이름이네요. 이상한 개그를. 아니요. 출조를 할 수 없는 개그를 하신. 발음이 제가 좀 부정확해가지고 좀. 자, 교수님. 네. 화면을 정리시키고 지금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데. 네네, 맞아요. 여기서 오염된 오염수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균열이 갔잖아요. 이게 내려와갔죠. 때문에. 그래서 방사성 물질 나오고 이제 밑으로 지하수하고 만나죠. 지하수하고 만나는데 이거를 끌어올려가지고. 그렇죠. 이걸 정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를.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는 이대로 그냥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처음 들으셨죠. 도쿄전력 일본 정부가 아주 괘씸하죠.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흘러서 바다로 가는 막 양이 가고 상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장소에 다 모였다. 그것만 보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문가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해저류도 뽑고 갑각류도 가져오고 광어, 넙치 뭐 이런 녀석들 말이죠. 가져와서 그 해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본이 떠준 물 가져와서 하면 당연히 깨끗하게 보이죠. 그게 그렇죠? 지금은 일본은 요 탱크의 상단에 있는 물 떠가지고. 그렇죠. 괜찮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았을 것이다. 이- 맨 밑바닥에 있는 슬러지라고 이거를 가지고 오면은 몽땅 나오죠. 오염수라고 하죠. 숫자 5개이기도 합니다. 세슘, 스트론튬, 요드, 탄소, 삼중수소. 그러니까 오염수죠. 처리수라. 처리 안 왜냐면 하고요. 숫자 5다? 5 염수. 맞아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고용한 5명의 과학자. 그 중에 한 분을 뉴스공장에서 모시고 얘기 나눠봤더니 그거 전체를 다 휘저어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여기 있는 물을 가지고 오염을 측정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해양 생물에 축적된 걸 우리가 먹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닷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측정할 게 아니라 해양 수산물을 측정해야 된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 더 떠서 소금 있죠. 소금. 방사성 물질 죄다 소금을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아. 흡착을 해버리거든요. 60년 가면은 4분의 1 떨어져요. 그 정도 되면 미래 세대까지 가는 거죠. 조금 더 돌리실까요? 우리 총수님. 이게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거기서 나온 오염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데 네. 그 중에 일부만 끌어올려서 지금 정화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 제대로 정화가 안 된다는 건데 예. 나머지는 이미 바다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 네. 이거를 일본에서는 다 뽑아내가지고 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1000톤 중에 400톤이 관통을 한다는 거예요. 자, 또 돌리실까요? 요게 영상 하나 온 게 끝인데. 한 번 더. 그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오시죠. 아, 예. 그건 다음 진짜 영상을. 따끈따끈합니다. 이건 다 식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염수를 처리했다. 좋아. 그런데 세슘, 스트론튬, 요드 이게 요드는 갑상샘으로, 세슘은 근육으로, 또 스트론튬 뼈로 가거든요. 그리고 삼중수소 들어보셨죠? 이거는 혈액으로 가요. 물이기 때문에 또는 생식샘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탄소 14 들으셨죠? 이건 또 뼈로 가요. 피부로 가기도 하고 탄소하고 삼중수소는 아예 못 잡아요. 기계 자체가 알프스가 이름은 좋은데 앞에 3개를 잡는다고 했는데 태평양 고용 과학자들이 보니까 4분의 3은 그대로 있더라. 여과 정치 이름이 알프스인데. 맞아요. 여과장치 이름인데 고장나 있고 태평양이 어디 그 하수구인가요? 일본 원전 하수구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그 얘기도 하잖아요. 설사 그 수산물들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너무 낮아서 우리가 네네.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10년 전에 태평양 먼저 이사회 회장할 때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기준치라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이 총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얼만큼 많아서 제가 이렇게 걱정하느냐. 여태까지 후쿠시마 원전 1, 2, 3, 4호에서 나왔던 방사능 총량이요. 100경100크렐. 100경 하면은 1 뒤에 공이 18개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안 가시죠? 히로시마에서 폭탄, 원자탄 터졌죠. 그거에 173개 어젯밤에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요. 히로시마 폭탄에 폭탄에 173개 분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37만 톤을 30년에 나눠버린다 하면 어떻게 되죠? 125톤 하루에. 그러니까 지하수 방류한다고 해가지고 지하수가 멈춰줄까요?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125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희석한다고 하죠. 희석이란 뭐죠? 뭐를 부어놓는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250 곱하기 100 하면 2만 5천 톤. 하루에 2만 5천 톤이 맞아요. 그런데 125톤 버린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125톤에 200배가 하루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큼이냐?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개가 하루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130톤 나간다. 이거 어느 방송의 진행자가 125. 아닙니다.
2만 5천 톤입니다.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2만 5천 톤이 30년 나가면 얼마큼 되느냐? 2억 7천만 톤이에요. 롯데월타워의 173개 값.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원자로를 또 씻어내야 돼요. 이게 아마도요, 5억 톤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인공위성 사진에서 잡힐 만큼 커요. 이걸 깨끗하게 정화시키지 않으면 절대 내보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관방장관인가요? 마실 만큼 깨끗하다. 마실 만큼 관방장관 맞았을까요? 맞았으면 지금 병원 신세를 지고 있겠죠. 안 마셨을 거예요. 안 마셨겠죠. 당연히 안 마시죠.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어요. 30년 전에 러시아가 한 1,000톤쯤 돼요. 동해에다가 살짝 버렸어요. 근데 걸렸어요. 일본 정부하고 그린피스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때 보리스 옐진 대통령을 불렀어요. 일본으로 너희 다시는 이거 버리지 마. 다시는 버리지 못하게 한 일본 정부가 30년 후에 거울 앞에 섰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통쿡에 국제원자력기구가 과학적인 자료를 내주면은 근데 원자력기구 국제기구도요 강자의 기구입니다. 분담금을 누가 내느냐? 미국, 일본 합하면 3분의 1이거든. 우리 대한민국은 2%밖에 안 돼요. 거기 사무총장이 유키야 아마노 4년 전에 순직했지만요. 2011년부터. 그러면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누구 편을 들까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수치 또는 뭐 네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전달된 어떤 국내 연구기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 수산물 수입해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뭐 글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방류 중단 임시 구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다 퍼주고 왔기 때문에. 그럼 교수님. 자, 다 끝났나요? 교수님 개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각자 도생인데요. 대형 선박이 왕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일본하고 대한민국 사이에. 후쿠시마 쪽도 많이 갑니다. 대형 선박은 가서 풀어놓죠? 그럼 배가 기울어요. 어떤 거는 10,000톤, 20,000톤 싣고 와야지 배가 기우니까요. 평형수. 맞아요. 평형수를 싣고 옵니다. 그거는 해류가 5년 걸리는 게 이거는 한나절이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검역을 강화하겠다. 흑백 TV로 보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최신 QLED, OLED 고해상도 천연색 TV로 봐야지 잡티가 보이겠죠. 그런데 옛날 걸 가지고 봤더니 안 보이네? 없어. 없는 게 아니고 못 본 겁니다. 못 본 거하고 없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염전을 또 우리 해조류를 우리 갑각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임산부였다. 노약자, 병약자, 그리고 갓난이었다 하면은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후쿠시마에서 잡아요. 오사카에서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가공합니다. 그러면서 못 잡아요. 그렇죠? 합법적이기 때문에 우리 식탁 안전은 그냥 각자 도생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특히 우리는 우리는 회를 먹죠. 국산으로 하시고 그런데 조금 문제되는 게 이제 소금이에요. 근데 소금을 끊는 거는 불가능할 텐데요. 그것도 이제 그 국산 소금 그런 방법을 할 수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방사성 원소가 확 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엔 주워 담기가 힘들어요. 솥단지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들처럼 이게 조금씩 덮여지니까 잘 몰라요. 그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세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네. 수입을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수입 규제 해체해달라고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요청하고 있고 예. 여차하면 윤 대통령이 이제 시기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난리야죠. 막아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걸 막는 날까지 교수님하고 계속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다. 어쨌든. 겹이 또 어긋났네. 이럴 땐 한 겹을 한번 돌려주면 어긋났던 겹이 딱 맞습니다. 환경과 사람도 어긋나지 않게 불임재질. 불임재질은 우유값의 흰 펄프만 추출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질은 굉장히 우수하고 그리고 재활용된 내 아파다. 부풀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깔끔합니다. 아주 고급지예요. 환경 보호도 하고 종이질도 아주 좋다. 그래서 12팩을 쓰면 나무 한 그루를 보존하는 셈이 된답니다. 탄탄한 휴지다. 써보면 알아요. 무슨 말인지. 잦은 회식과 야근으로 늘 지쳐있는 남편에게 피로엔 간편한 밤샘 공부와 학업 스트레스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녀에게 피로엔 간편한 비타민 엔젤스 피로엔 간편한은 인체 시험을 통해 간 수치 개선 및 피로 회복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비타민 엔젤스를 쳐보세요. 원래 비타민 젤 드시고 있으면 그거 드시면 되고 비타민 젤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비타민 젤스 여러 가지 검증도 됐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비타민 젤스 하나 살 때마다 하나를 기부해요. 여기는 기왕이면 좋잖아. 나도 먹고 기부도 하고. 아이고 오과장 바이오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 서비스도 있습니다. 착한 콜 대리운전 본인이 쓰시는 번호 없으면 착한 콜로 그리고 꽃배달도 합니다. 왜냐면 여기도 5%씩 기부를 하거든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저희하고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꽃배달과 대리운전 번갈아서 광고하는데 같은 곳입니다. 전우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가방 예쁜 거 들고 오셨네요. 자, 전우영 교수님을 뉴스공장에도 오셨는데 여기서도 몇 번 다뤘는데 윤 대통령이 방문한 곳, 먹은 음식, 거론한 사람 이게 다 일본 근대화를 상징하는 것들인데 100년 전에도 친일파들이 비슷한 논리로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강제 동원 해법으로 전범 기업들은 빠지고 한일 기업들이 돈을 내가지고 일본의 유학 자금 대주자 이게 무슨 성과처럼 튀어나왔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이제 100년 전에 일본에 써먹었던 수법이라면서요. 관비 유학생부터 시작해 볼까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의 주무대가 한반도였었어요. 성완전투, 평양전투 해가지고 일본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는데 피해는 우리가 다 봤죠. 그때 일본 분위기는 이제 일본이 아시아의 유일한 맹주고 서양 세력이 아시아 침탈에 대항하려면 아시아 모든 민족이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를 일본의 세력권 하에 두어야 한다. 한국을 점령하고 일본이 한국의 종주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갑오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게 했었죠. 1895년이라는 시점은 바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승리했던 해를 기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좀 일본인들에게는 감정을 소환하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아시아에서 맹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본 우파는 가지고 있겠죠. 네. 그 시점에서 보면 1895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굉장히 함축적인 해였어요. 한일 정상회담 하면서 만찬장소로 메이지의 탄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돈가스 오므라이스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집이 1895년에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 그 집이. 예. 1895년에 문을 연 집이고
메이지 군국주의의 탄생, 아시아 맹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정확하겠죠. 돈가스는 돼지돈은 일본말 발음으로도 돈이에요. 가스는 커틀렛, 돼지 커틀렛을 이제 돈가스라고 만들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식으로 변화시킨 일종의 퓨전 음식이었고요. 오므라이스도 오믈렛과 밥을 합쳐서 오므라이스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일본식 이른바 근대 문물을 창조했다는 걸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이제 명성황후, 그러니까 조선의 왕비를 일본 군과 낭인들, 또 조선의 일부 무례배들을 끌어모아서 경복궁에 난입해서 살해하는 그런 좀 만행을 저질렀고, 그에 앞서서 1886년에 만들었던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영어 학교가 있었어요. 고종은 처음부터 이 학교를 좀 이제 한국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었는데, 1894년 이제 청나라가 패배하고 나니까 우리도 선교사들하고 그때 도움을 얻어서 왕립대학을 만들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국내에 와 있었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일본이 한국의 근대 교육을 서양인들이 담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이제 박경호를 동원해서 좌절시키고 대신에 관비 유학생 제도를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을 못 만들게 하고 그 사람들을 일본에 유학시키는 거죠. 네. 제1차 150명, 2차 150명 해서 300명 규모로 보내려고 했고, 이 예산이 당시 학부, 요즘으로 치면 교육부인데 교육부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거기다 쓰게 만들어요. 1차로 선발된 113명이 가요. 이들 전부 이제 게이오유숙으로 간 거죠. 후쿠자와 유기치가 설립한 학교고, 학생 하나당 20원씩, 그 당시 2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걸 지급하기로 하고 보낸 거예요. 또 2차까지 해서 1895년에만 한 200명 가까운 주로 양반가나 귀족 가문 자제들이 이쪽으로 가죠. 거기에서 이제 일본 중심의 근대화 교육을 받고 친일 사상을 배우는데, 게이오 대학 강연을 한 것도 그거에 대한 연상이었겠죠. 그렇죠. 최초로 한국의 친일파들을 본격적으로 양성한 기관이었다라는 거였고요. 근데 그 이듬해 악원 파천이 나면서 유학생 지원이 중단돼요. 3분의 2 정도는 바로 귀국해버리고 이번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하는데, 이 남은 사람들이 다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 육군 중장까지 승진한 어담 같은 사람이라든가, 또 조선총독부 시절에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지위가 도지사까지였거든요. 도지사 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오면서 친일파 양성을 한다는 이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던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죠. 또 심지어 거기에서 오카코라 덴신이라고 했으면 아시아 연대론자였어요.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해가면서 아시아 연대론이라고 해서 일본이 맹주가 되어서 아시아 강민족은 일본을 중심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른바 대동아공영권론의 이제 중심 사상이죠. 그런 사람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주의를 이제 긍정하고, 그게 마치 한국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 사람 말까지 이제 인용해가면서. 그리고 그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사람 후쿠자와 유키치는 또 후쿠자와 유기치, 후쿠자와 유키치. 그 사람은 또 그 타라 입구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타라 입구를 주장하고 대동아 공영을 주장하는 양대 인물을 둘 다 연상케 하는, 혹은 직접 인용하는 그런 일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모르고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대통령은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동의. 네. 이걸 짠 사람은 알았지. 일본하고 이제 일정을 조율했을 텐데, 대통령 연설문은 한국 대통령실에서 썼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텐신을 거론했으니까,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는 거죠. 이거 한국을 식민지 하는 것을 정당화한 사람들 대표적 인물 두 사람이 다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유키치는 대학이라도 남겼으니까 그 대학에 가면 되는데, 텐신은 어떻게 연설문에서 그 사람을 인용하는 것으로 두 사람 다 등장시킨 거죠. 저는 한국의 외교 관리들에 대한 기본적인 좀 신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교의 원칙과 관례라는 게 있거든요. 양국 사이에 현안들이 있으면 외교관들이 처리를 하는 방식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우리가 이거 양보할 테니까 당신 내가 이거 양보해라. 도저히 합의가 안 되면 치워놓고
그렇게 해서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이 나오던 그동안 우리 양국 사이에 몇 가지 문제는 해결됐고 나머지 문제는 미래로 돌렸다. 외교관은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외교적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가 좀 재고가 쌓여서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원가로 팝시다. 아니면 좀 밑지구라도 팝시다. 종업원이나 지배인이 거기까지는 건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전부 공짜로 나눠줍시다. 이런 얘기 뭐 종업원이나 지배인이 했다가는 당장 쫓겨나겠죠. 어떤 외교관도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 못해요. 이거는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거든요. 게이오 대학 그러면은 우리가 친일파 관비 학생 보냈던 것이 우리가 좀 굴욕적인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진 곳이니까 여긴 좀 빼고 다른 데로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거기다 이제 연설문까지 써놨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정도의 결정은 외교 실무선에서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내린 결정이라기보다는 제일 높은 사람이 일본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줘라고 포괄적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의 그 결과물이 안 나오죠. 그렇죠. 이게 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건데 다 해달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야 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그 디테일을 짜맞출 때 그러니까 우리 쪽에 밀정이 있다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그렇게 만들 때 이제 밀정! 그렇게 만들면서 이왕이면 일본 쪽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은 또 이런 사람 이름을 들먹임으로써 일본의 기분을 좀 좋게 만들어주겠다. 여기 밀정이 있다니까요.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밀정이 있어. 자, 그럼 근데 그 밀정은 비밀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밀정이라는 이름보다는 글쎄 뭐가 좋을까요? 어쨌든 토착 외구. 그게 더 간첩이나 뭐 이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네요. 윤 대통령이 내세우는 논리.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 해주면 일본이 호응해 줄 것이다. 복독반 헛두도 이렇게 안 친다고. 우리 패를 다 까면 상대가 알아서 처벌해 줄 것이야. 누가 그렇게 말을 해? 정말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1940년대 40년대? 태평양 전쟁 났을 때 그때 막 내선일체 한국 신민아 조선 사람 이름 바꿔라, 조선말 쓰지 마라, 신사 참배해라, 한국 신민의 서사 외워라 이런 거 막 억압할 때잖아요. 우리에게는 민족 말살의 시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임권택 감독님 그분이 어린 학생이었었는데 운동장에서 놀다가 우리말로 친구하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한국인 선생이었는데 양뺨이 퉁퉁 부을 정도로 그 뺨을 맞았다는 거예요. 어린애를 우리말 쓴다고. 그 정도로 혹독하게 이제 일본인화 정책을 추진한 거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나가가지고 선제적으로 양보하고 나니까 일본 곧바로 보답하는 것이 교과서에다가 일본인 자격으로 징용도 한 것이고 일본인 자격으로 군대도 간 것이고 그렇죠. 일본인 당한 게 아니라 참여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대 끌고 갈 때, 그 공장이나 광산으로 끌고 갈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일본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자격을 주질 않았어요. 투표권도 없었고요. 왜 의무는 일본인과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하게 부여하면서 일본인과 같은 권리는 안 주느냐. 한국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의무는 일본인보다 더 혹독하게 부과하면서 왜 일본인과 같은 권리를 안 주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친일파들이 한 대답이 바로 똑같았어요. 먼저 우리가 한국 신민의 책무를 다하면 천황폐하께서 나중에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다. 똑같네, 씨발. 똑같아, 씨. 야, 똑같다. 너무 황당하죠. 고려대학교 설립자였던 김성수의 연설문이 지금 남아있어요. 학도여 책무에 죽어라. 너희가 한국 신민의 책무를 다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진정한 내선일체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신민의 의무를 다하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안 해줘요. 안 해주죠. 해주려면 뭐하러 그러겠어요. 자기들 국익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마지못해 했다. 나도 그 얘기가 틀린 얘기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압력 때문에 마지못해 이런 연설을 했다라고 변명은 했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대통령씨나 돼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다 이렇게 내주면 알아서 보답해 줄 것이다. 야. 일본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미리 다 내주는데 거기에
고맙다고 우리가 더 줄게 이러는 데는 없죠. 없어. 이건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개인 간에도 없어요. 가족 안에서나 겨우 가능할까 말까 한 일이지. 가족도 그렇게 안 해요. 가족끼리. 가족도 착하게만 굴면 무시합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내줘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윤 대통령의 논리는 우리가 우리 할 바를 다 하고 일본이 호응해 주길 기다린다. 근데 이게 친일파들이 내선일체 주장하면서 했던 말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 텐친을 대통령 연설문에 집어넣는 그 누군가,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국무회의 할 때 기본 논리를 누군가 써줬다는 거야, 이거. 어쩜 그렇게 전형적인 그 친일파의 논리인지. 근데 친일파들은 내선일체를 이제 합리화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논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논리는 그 논리를 훨씬 넘어섰죠. 그렇죠. 확신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일본한테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더 이상.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왜 이러는지. 민주노총이나 한국 노동계가 정부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한다고 우리가 노동자들한테 다 퍼주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나면 노동자들도 우리한테 협조하겠지.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정부가 이렇게 이 진심을 보여주면 네. 노조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런 거 말하지 않잖아. 아니, 저는 차라리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조는 그럴 수 있어요. 다 해주면 아주 열성적인 정부 지지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조는 일본은 그럴 일은 없거든요. 일본은 그럴 일이 없죠. 국익을 걸고 하는 건데 왜 그래야 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계속 선제적으로 해라. 그러면서 뭐 일본 소부장을 유치해라. 경쟁국한테 뺏기면 안 된다. 경쟁국이 우리야.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아픈 소리, 불편한 소리, 괴로운 소리 하는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대처해라. 노동시간 선제적으로 단축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일본에만 선제적으로 우리가 다 퍼주라고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뭐 이게 대한제국 시대부터 나타났던 친일 매국 관리들의 일반적인 태도였던 거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해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교수님 좀 풀어줘요 이 미스테리를.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옮기긴 좀 그렇고 외교부의 이제 관리나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이게 드러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못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치, 이걸 이렇게까지 어떻게 해. 이건 이제 할 수가 없죠. 일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또 일본 기분 좋게 해주는 일을 해라라고 대통령이 사실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이분이 무슨 뭐 한일 관계사를 공부한 적도 없을 것이고 그와 비슷한 책을 읽었을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봐요. 저도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랜다고 쓰고 뭐 이러니까 그런 쪽에서 포괄적인 또 기본적인 지침을 내릴 가능성은 있다. 이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교사에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압박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다 망했다. 우리 반도체 생산이 정말 이제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그런 궁박한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전면 항복해버리는 현안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완전히 행복해버리는 이런 외교사적 경험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없을 세계적으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한국 대통령의 공식 방일이 언제가 처음인지 혹시 아세요? 이승만 한 번도 안 갔어요. 대통령 자격으로는. 박정희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갔었고 대통령 된 다음에 안 갔어요. 전두환이 처음 갔어요. 그때도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반일은 쓰지 말고 극일이라는 말을 쓰자고 했던 것이 바로 전두환 때였거든요. 그렇게 굴욕적으로 갔는데도 40억 달러 차관도 얻어오고 또 그때 처음으로 일본 덴노 천황이라는 사람이 식민지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었어요. 그런 답변까지는 받아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성, 사과의 말도 하나 없죠. 다 퍼주고 그냥 맨몸으로 오는 이런 외교는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맨몸은 아니고 돈가스 오므라이스가 배에 차서 돌아왔어요. 술도 참 많이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여 년 전 보면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 어떤 장면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계 외교사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언론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변명하고는 있지만 말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도 아니까 이런 면에서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려면 초월적이어야 돼요. 이거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종교적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학구적 접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학구적 접근은 불가능하고 초월적 접근을 해야 돼. 네.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는 틀의 범위를 벗어나요. 합리적 분석 대상에서 그렇죠. 벗어나죠. 네. 한국 대통령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지금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초월적인 그 의식세계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연구가 안 되죠.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 되는 거 보면 누가 그런 신 종교에 빠질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막상 그런 종교에 빠진 사람을 무슨 뭐 합리적으로 설득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설득이 안 돼요. 교수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무속인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학식으로는 초월적이다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좀 그 외교, 정치 그런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학문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결정이었다. 네. 아니 교수님이 포기하시는 건 처음 봤네 내가. 자 그럼 전우영 교수님이 포기하신 것으로 하고요. 100년 전에 이 동북아 정세와 지금의 정세하고 맞닿는 지점이 되게 많아요. 일본이 이 지역에 패권이 되고자 했던 게 100년 전이잖아요. 지금 다시 일본이 인도태평양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와서 이 지역에 패권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100년 전. 그 시절의 영광을 지금 되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수님? 그렇죠. 예. 네. 요거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하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하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 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음주 단속이 있겠습니다. 후 불어주세요. 너너너너너. 아니 알코올 수치가? 예? 저 가글만 했는데. 이런 알코올 들어간 가글을 썼군요. 그러면 입마름에 구취도 날 수 있습니다. 닥스메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을 써보세요. 쿨센스 케어 플러스 가글이요? 네, 무알콜에 프로폴리스와 강황 추출물이 함유된 치과에서도 처방되는 가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스메디 가글만 써야겠어요.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 이정철 대표님하고 고 이재용은 아버님 모셨는데 지난번 나오셨을 때 혼자서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개인 비용으로 개인 시간을 써가며 윤석열 정부가 12구 참사 진실을 밝힐 생각도 없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생각도 없고 그런 정부인데 장기전이 될 것이고 그 장기전을 이어가려면 비용도 필요하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지 않습니까? 예, 총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예. 그 준비가 되면 나와서 다시 그 얘기를 해보자. 네, 그렇습니다. 예, 2달 전에 얘기한 준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 지금 계좌가 그 법인 계좌가 아니고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 통장으로서는 불법이랍니다. 아, 사단법인 허가가 예, 나야 되기 때문에 예. 사단법인의 계좌가 만들어지고 거기로 모금을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저희 유가족들이 지금 회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저희 계좌를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에 공개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후원 계좌가 있으십니까? 하면 저희가 적어드려요. 그거는 가능하답니다. 뭐 적어드리는 건 아니죠. 대표님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 변호사님한테 저도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후원 계좌를 여쭤보시면은 그거는 저희가 적어드려요. 그걸 저희가 진실규명 서명 그 앞에 저희 계좌를 놓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게 있고요. 잠깐만요, 대표님. 네네.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대로만 답하세요. 이제. 예, 예. 지금 후원 계좌는 아직 없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법인 등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공식 계좌가 나와야 거기로 기부를 받을 수 있죠. 기부금법 따라서. 예, 그 그렇습니다. 말이구나.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한참 걸리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예, 한참 걸려요. 네.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시던 일도 다 팽개치고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돈으로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옆에 이경희 씨. 예. 네. 같이 지금 활동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집을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유가족 분들도 맨날 이렇게 대표님하고 부대표님이나 이렇게 보면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걸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식비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들 오시면 어쨌든 그렇죠. 누가 만나러 오면 하다못해 차 한 잔을 내놔도 다 그 돈인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족 분들이 이제 회비를 이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는 회비 걸로. 객출해서. 네네. 그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유가족들끼리 스스로 객출해가지고 지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고요. 근데 시민대책회의에서 또 이제 좀 도움을 주시기는 하는데 행사들이나 이런 게 많으시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방법이 없대요? 지금 이 후원 계좌 이거로 저희가 모금을 해서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따로 할 때는 네네. 그 행사와 관련해서는 네네. 그 후원을 할 수 있어요? 예예. 아.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추모위원으로 가입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예. 내가 후원하면 추모제의 추진위원이 되는 방식의 예. 후원이다. 맞습니다. 개별 행사는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비용이 남으면 그 유가족 협의회가 쓸 수 있어요? 비용이 남지는 않더라고요. 모자라서 저희 지금 시민대책회의 한 190개 단체가 있는데요. 예. 거기서 또 각출해서 모자라는 금액을 좀 다 충당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태어날 때도 봤지만 이게 금방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유가족들이 이 일을 버텨가며 할 수 있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하시는 활동을 돕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분명히. 방법을 모를 뿐. 그리고 활동하고 계신지를 잘 몰라서 돕지를 못할 뿐,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이 계좌는 당장 4월 5일 있을 159일 추모제. 네, 추모대회인데 이때 필요한 비용은 여기서 이제 충당하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가 저희가 만약 여기로 후원을 해주자고 하면 남은 비용으로 유가족 대책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안 알아봤는데요. 유가족 협의회가 하시는 일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제가 그거는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에 있는 분향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비용으로는 후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다 충당하고도 비용이 남았다. 예. 그러면 그 비용을 유가족 협의회가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이 계좌를 널리 알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4월 5일날 시민 추모대회가 있습니다. 4월 5일날 이제 진실버스가 예. 이제 도착을 합니다. 진실버스가 지금 전국 13개 지역을 돌면서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돌고 있구나, 버스가. 네네. 이게 국민동의 청원이 5만을 넘으면 국회로 청원이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만 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국민 동의가 많이 진행이 되면 그만큼 국회에서 특별법을 진행하는 게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조사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네네. 그런 청원을 받기 위해서 이 진실버스가 이미 돌고 있어요. 예, 지금 13개 지역을 돌고 4월 5일 날 이태원에 도착해서 추모제를 잠깐 갖고 이제 아하. 7시 경에 그 시청 분향소에서 이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아하. 그 버스를 길거리에서 못 만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이 QR코드를 찍으면 국민동원 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국민동의 청원 치면 바로 그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냥 클릭해서 본인 확인하시고 동의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가려면은 비용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 계좌로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고, 예, 이 계좌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방송 중에 이 계좌 계속 노출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난번 나오셨을 때도 비용 문제 가지고 여쭤봤잖아요. 저희 한 5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아예 일을 안 했으니까요. 이게 그동안 저금한 거 다 털로 쓰셨을 거고, 이제는 집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집 팔으면 안 되죠. 예, 근데 집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예. 그러시지 말고, 변호사하고 의논해 보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이 계좌를 널리 알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로. 예. 네. 대표님, 돈 필요하실 때 나오세요. 저 매일 와도 됩니까? 금방 안 끝나니까 돈 필요할 때 나와주세요. 그럼 저희가 널리 알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빌미를 주면 이거 가지고 공격할 거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알아보고 저희가 그 계좌가 나오면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30년산이네? 이거 30년 오크통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만드는 거거든요? 맛있어. 자세한 사정은 잠시 후 윤성훈 평론가한테 듣도록 하세요. 2+1 이벤트 중입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배수구 악취 벌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바스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바스 하수 배수구 트랩을 별도의 시공 없이 용도에 맞게 설치만 해주시면 악취와 벌레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도착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현재 기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윤성은 평론가까지만 도착하셨습니다. 두 분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광고부터 해요. 다른 사람도 광고에 도움도 안 되거든, 어차피. 지난주에 이어서 또 네. 30년. 네, 지난주에 이어서 30년산 발사믹 소스 가지고 왔는데요. 행사 기간을 좀 놓치셨다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1 행사 이번 주까지 한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오늘은 고기에다가 발사믹 소스를 좀 올려봤는데요. 발사믹 식초를 좀 뿌려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모든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순간이 행복해지고 사실 어떤 고기든지 약간 그 특유의 향이라든가 이런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발사믹 식초를 사용하시면 그 냄새나 또 그 특유의 향 같은 것들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고기에 드셔도 좋고 이제 그 중에서도 외종 브레몽은 정말 좋은 이탈리아산 청포소로 만든 30년이나 된 그 식초기 때문에 2+1 행사할 때 꼭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얘는 야채를 같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걸로 고기를 같이 먹으면. 그렇다고 맛을 죽이진 않고, 글쎄, 뭐랄까, 악기로 비교를 하자면, 얘가 들어가서 약간 고음을 내는 바이올린 선율이 이 위에서 머릿속에서 막 날아다니고, 밑에 베이스로 묵직하게 고기가 딱 깔리는 느낌? 아, 약장사들 정말. 바이올린 소리가 들린대. 그쵸. 맛있어, 하여튼. 맛있는데, 바이올린 소리는 안 들려. 들려요. 잘 들어요. 들어보세요. 막 앞에서 콩나물들이 머릿속에서 막 춤추고 있어. 머릿속에서. 눈 감고 보면 입으로 씹는 게 아니라 내가 맛을 연주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아이고, 이게... 거짓말쟁이. 왜 그걸 못 느껴? 진짜 맛있어지는데 바이올린 소리는 안 들립니다. 예. 확실한 건 고기의 느끼함 있잖아요.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는구나. 고기 뒷맛이 약간 기름기가 있으면 맞아요. 네. 그래서 김치를 먹거나 파를 먹거나 하게 되잖아요. 그게 없어지네. 맛있다. 그런 거 없어도 될 다이어트엔 적입니다. 아니에요. 이거 다이어트 효과 있다고 제가. 감기 되게 요즘에 독하고 오래 가더라고요. 약간 병 고친다고 하려고 그런 거죠? 아니에요. 감기에 낫는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발사믹 식초 잘 이용하시면은 상큼한 맛을 살려주기 때문에 한식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건 약간 편견이신 것 같고요. 비화를 알려드릴게요. 비화. 이게 파리에서 부촌이라고 알려진 거리에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백화점에는 없어요. 하나 있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도시 간의 이동이 멈췄어요. 이 가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독점 계약을 했거든요. 어떻게 독점 계약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주문을 냈어. 이 사람들이 이동을 못 하잖아. 오크통 저장소는 남부 프랑스에 있어요. 파리까지 와야 돼. 근데 차가 도시간에 이동을 못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시와 도시의 경계까지만 차를 실어가지고 그 다음 차가 싣고 그렇게 해서 결국 파리까지 왔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남부 프랑스에서 파리까지 물건을 오게 만들었어,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대단하고 니네가 대단하다. 우리 계약하자. 그래서 여기하고 독점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무슨 봉화를 도시와 도시로 잇는 것도 아니고. 발사믹 식초가 뭐라고. 야, 우리 이거 먹어야 돼. 맛있어. 야, 길이 막혔어. 야, 그럼 도시까지만 와. 계속. 일일로 하면 되잖아. 더 적절한 비유가 과일 고기 같아요. 과일 고기. 분명히 고기인데 묶어놨을 때 개운나온 과일 먹은 것 같은. 고기여야지 무슨 과일. 발사믹을 뿌려야지 왜 초를 쳐.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평론가님은. 중요한 건 어쨌거나 지금 2+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그게 중요해요, 진짜. 네, 이게 이벤트가 일주일 연장됐다고요. 과일고기 아니야. 네, 그냥 고기야. 진짜 한번 드시기 시작하면은 모든 음식에 다 이거를 뿌리다 보면은 금방 없어지니까. 여기저기 다 뿌리게 돼. 네. 자, 거의 옆 도착했습니다. 고기 먹어봐요. 바이올린 소리 들려요? 바이올린 콘체르토라니까. 중간에 독주하는 장면이 나와, 머릿속에서. 고기를 먹다 보면. 저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TV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바이올린 그 헛소리 하는 거 들었어요. 자, 영화 얘기해봅시다.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영화가 던전 앤 개봉했습니다. 드래곤? 네. 그 게임 이름인데? 맞아요. 70년대 네. 톨킨이 만들어 놓은 판타지 세계관을 RPG 게임으로 만든 최초의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토대로 영화를 만든 거죠. 오케이. 네. 지금까지 게임 원작 영화들이 재밌던 게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망했죠. 네.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경우에는 1편은 볼만했는데 제가 오늘 워크래프트는 개인적으로는 취향이 맞았어요. 예. 이게 덩컨 조스 감독이라고 데이비드 보이 아들내미가 만든 건데 그다음부터 좀 감독 생활이 힘들어졌죠. 그래요? 흥행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이게 세계관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잘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가서 직접 보고 온 결과 꽤나 재미있다. 오, 야. 네. 거업이 재밌다고 하는 거 드문데 거업이 재밌다는 것도 재미없는 게 많아. 안 그래도 요즘에 그것 때문에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거업이 추천해서 봤는데 더럽게 재미없다. 어떤 면에서 재밌어요? 일단
영화 자체는 너무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겠지. RPG 게임 하면 법사, 마법사, 도둑, 사기꾼, 전사 이렇게. 근데 이걸 영어로 구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즈니 영화스러움이 많이 묻어남에도 불구하고 근데 재밌더라 희한하게. 그럼 된 거지. 네. 이 세계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그냥 보면 아 그렇구나. 몇 점? 온 가족이 가서 보기에는 저는 7점 이상이라고 보고. 야. 데이트 무비로 활용하기에도 중탄은 친다. 판타지 세계관 아예 싫어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사람만한 새가 나와가지고 막 말하고 날아다니고 이러는 거. 나는 해리포터도 싫어하고 반지의 제왕도 싫어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즐길 수 있다. 예. 지금 마블 프랜차이즈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계관을 잘 발전시키면 마블을 대체할 만한 시리즈가 나올 것 같다. 네네.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크리스 파인이라고 주연 배우가 있는데 머리 둘레가 62cm래요. 머리 둘레가? 네네네네. 그 62면 헬멧 엑스라지거든요. 네.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2 정도면은 이렇게 철물을 쓰면 여기까지만 씌워져요. 헬멧 하면 할 말이 많아 내가. 이 서양 62가 앞뒤로 뾰족해요. 그렇죠. 에이리언처럼. 서양 62를 쓰면 여기가 쨍겨가지고 호흡이 안 돼. 언제 김성애 소장이랑 고엽다랑 셋이 앉아서 헬멧 쓰기 노래 한번. 그 헬멧 사이즈 뭐 써요? 저도 60 썼거든요. 근데 저는 옆으로 넓어서. 생각보다 작네 머리가. 소두네 소두. 62는 돼야 되더라고 할 수 있지. 나 62야 사이즈가. 제일 큰 사이즈예요 62. 있긴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근데 서양인 62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야구 모자 챙이 있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너무 슬픈 거지. 어쨌든 크리스 파인이라는 주연 배우가 머리 큰 걸로 아주 유명한데 저는 괜히 동질감이 들면서 영화 봐야 되겠다. 네. 저 사람 영화 잘 됐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머리 큰 사람들만의 비애가 있어. 웬만한 모자가 안 들어가잖아. 너무 짜증나죠. 남들은 막 이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막 쓰는데 우리 걸치거든 여기다가 쓰는 게 아니라. 맞장구를 치면서도 되게 비참해지는 느낌이다. 안전모 쓰세요 하는데 맞는 게 있어야 쓰지. 지금 나도 안전해지고 싶어. 임성은 평론가가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아니 그래가지고 헬멧을 찾으러 내가 홍콩까지 갔다 왔어. 아, 홍콩에 있던가요? 홍콩에 있어가지고 내가 헬멧을 비행기 탈 때 안고 탔죠. 제가 이제 MLB 같은 데서 모자 기성품 사서 쓰면은 그만 얘기하자 우리 모자 얘기. 이거 재밌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만 더 해봐요. 여자친구가 멀리서 보면 초밥 보는 것 같다. 모자를 위에 얹어놨잖아. 그렇지. 늘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조금만 해놨어. 뭐, 똑똑하게 해놔야지. 아, 농락하는 것 같아. 그거 다 풀어봐야 들어가지도 않아, 그거. 소도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 이 차별받고 살아온 우리 마음을 모른다고. 자, 우리 윤성환 평론가도 이 영화 봤어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저 봤고요. 저는 이런 판타지 어드벤처물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보통은 대충 다 유치하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재밌게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영화를 좋게 봤어도 반지의 제왕의 대들급은 아니고. 그렇죠. 네. 여기 체급이 다르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조닉 4를 봤어요. 네. 지금 난리 났던데, 미국에서. 조닉 폴? 조닉 4. 오늘 왜 이렇게 웃겨? 존 윅 4. 네, 조닉이 워낙에 이제 매니아층을 많이 갖고 그렇지. 있는 액션 영화잖아요. 포는 그래도 어때요? 저는 좋아해가지고 조닉 시리즈를 조닉 4는 정말 시리즈의 정점을 찍는 작품이고요. 그 정도요?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좋은 액션들이 많이 나와서 강추합니다. 우리 이상민 씨도 오셨네. 야. 부채가 계속 늘어나네요. 총수님께서 소개팅을 시켜주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그 여성분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가락이 없는 남자 어떻습니까? 소개팅 갈 때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싫다고요. 어휴 실망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 어서오시고 김석수입니다. 어떻게 커피 한 잔이 없습니까? 서서.
여성분이 썰렁한 유머를 하셨을 때 안 웃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하하하. 오,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저를 싫어한다. 일국의 남잔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영장 받을 준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술자리가 또 있습니다. 자, 2차로 갔어, 2차. 이름이 뭐예요, 오늘? 이름이 뭐예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팅 나오신 모두 사퇴하십시오. 저도 사퇴하겠습니다. 제 SNS에 DM으로 막 언제 할 거냐고. 아, 네. 대형 이벤트 만들어가지고 장충 체육관 같은 데서 해버릴 테니까. DM으로 여성분들이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네, 아쉽게도. 네. 구경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가 상금 걸면 돼, 상금. 아니, 뭐. 자, 영화 얘기 돌아갑시다. 존 윅 4는 정말 강추하는데 1편보다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이슨 본 잘 될 것 시리즈도 같아요. 1편도 대단했지만 마지막 편이 영화적 재미는 더했거든요. 얼티메이텀까지 3부작은 진짜 네. 최고인데 조닉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바뀌질 않았어요. 보러 간다라고 하시는 분은 유튜브 요약 영상이라도 보셔가지고 그 세계관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안 본 사람들. 예. 그러니까 킬러들이 왜 저렇게 백주대낮에 나와서 설치지? 왜 금화를 쓰지? 이런 걸 모르면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약 영상이라도 보고 가셔야 된다. 처음 액션 시퀀스부터도 너무 멋진데 계속 갈수록 더 강력한 게 나오는 거예요. 120분부터는 절대 졸지 마시고 그때부터 진짜 멋있는 촬영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저희 작가주의 액션 영화이고 작가주의. 네, 저는 1월부터 3월까지 나온 영화 중에 감독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감독상을? 네, 그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시사회에서 보셨다는 거죠? 네. 우리 거의 못 봤겠네. 4월 5일 거의 없다는 이런 영화도 안 불러줘요? 이런 영화도 안 불러줘요. 이런 영화. 보여줬는데 혹시 모르잖아. 불러다가 또 방송마다 깔지도 모르잖아. 또 하나 기대작 개봉을 합니다. 더 에어라는 영화가 더 에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요? 이것도 봤어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사회밖에 안 해서 못 봤구나. 에어 보고서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내용만 내가 먼저 얘기해도 돼요? 네. 에어조단 신발 아시죠? 네, 나이키가 전 세계 운동화 패권을 막 쥐락펴락한 회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마이클 조던을 모델로 영입하면서부터였거든요. 다른 회사 하청으로 운동화 제작하고 에어로빅 운동화 만들던 회사였던 나이키가 업계 탑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마이클 조던을 광고 모델로 이게 쓸 수 다큐가 아니라 영화예요? 네, 영화예요. 네. 근데 감독이 벤 애플렉이에요. 벤 애플렉이 감독으로 나섰다 하면 영화가 무조건 평작 이상은 나오는 걸로. 오히려 이 사람은 배우보다 감독이 더 체질에 맞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벤 애플렉은 감독으로 만든 영화가 재밌더라고. 이번에 오랜만에 또 자기 영혼의 짝꿍인 맷 데이먼하고 같이 영화를 찍었는데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 보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죠. 벤 애플렉이 감독도 했지만 출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맷 본인이 데이먼이랑 감독한 영화에 꼭 출연하잖아. 네, 맷 데이먼이랑의 그 케미스트리가 정말 너무 좋고요. 역사가 스포일러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나이키가 성공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진짜 이 대사를 치고받고 하는 이 티키타카가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미국식 유머가 너무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진짜 강추합니다. 미국식 유머라는 말이 약간 불안한데 샤잠이 개봉했을 때도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상민 씨는 주말에 영화나 OTT 안 봐요? 나는 MB의 추억. 나를 또 주옥하고 있어 왜? 샤잠보다 나을 거 아니야. 샤잠이 뭘 알아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치현 변호사 OTT 본 거 없어요? 지난번에 왜 제3세계 영화나 드라마 무조건 본다 그랬잖아요. 브레슬라우의 처형이라는 폴란드 영화인데 폴란드라는 사회상들이 군데군데 많이 녹아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는 폴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남아공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이런 걸. 아니 근데 영화 자체도 되게 속도감이 있어서 재밌고 근데 다만 좀 끔찍한 거를 못 보시는 분들은 피하셔야 되는 게 부검을 하거나 살인사건 시신들을 블러 처리 안 하고 그냥 다 보여줘요.
하여튼 영화도 재밌어요.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피 튀긴 영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피 안 나오면 영화를 안 친대요. CGV 문다수 극장에서 봤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신화나 상상의 세계에 집착하는지 알 것 같다.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는데 살아남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면서 턱 걸렸던 부분이 관동에서도 이런 대지진이 한번 있었지라는 대사가 한번 나와요. 조선인들 그때 독일 기록에 의하면 2만 명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동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약간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약간 꼴값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닌데 전혀 아니죠. 요즘 거의 없다가 그 시사에 빠져가지고 뭘 봐도 하여튼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공장장이 맨날 OTT 물어봐가지고 제가 OTT를 하나 엄선을 해왔습니다. 라우디스트 보이즈라는 OTT가 왓챠에 있습니다. 폭스뉴스 회장 로저 에이스라는 인간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갖고 그걸 치사하고 거기다가 정치에 딱 달라붙어서 휘둘러 왔는가에 대해서 아예 드라마로 만들었어요. 무려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입니다. 악당 연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을 정도로 드라마 자체도 너무너무 재밌고. 제목이 뭐라고요? 라우디스트 보이즈. 가장 시끄러운 목소리. 네. 왓챠에 있습니다. 우리 이상민 씨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관련된 일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국회가 검사 권한을 축소 입법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 제소를 했단 말이지. 헌법을 보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어요. 요 한 줄 있는데. 근데 요걸 근거로 해서 영장 청구는 당연히 수사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다. 그거를 국회가 축소시켰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거야. 근데 헌재가 각하를 해버렸어. 왜냐면 법무부에는 수사권이 없어요. 자기 권한이 아닌데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 법도 1년생도 아는 거야. 근데 정권 초에 밀어붙이면 헌재 재판관들이 눈치를 보고 이길 수도 있다. 안 그래도 자기 논리에 자기가 감탄하는 스타일이거든, 한동훈이. 수사권을 헌법적 권한으로 확정한 스타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그런 무리수를 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소추는 기소권이에요.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고 입법사항이다. 법으로 정하면 된다. 검사한테 줄지 어디다 줄지는 그냥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면 된다라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헌법적 권한 아니다 얘야. 일단 너는 자격이 없고 물어봤으니까 말하는데 헌법적 권한 아니야. 국회에서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영장 청구권도 권한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를 할 수 있으니 법률가니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들여다보라는 것이지 니네가 그걸 권한으로 막 휘두르면 안 돼라고 그 권한의 성격도 딱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수사권을 헌법적 권한이라고 만들고 싶었는데 거꾸로 헌재가 야 검찰에서 수사권 다 뺏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니네 검찰청이 아니라 기소청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야. 이 새끼. 안 물어봤으면 검사들이 계속 검찰은 헌법기관이라고 우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니네 헌법기관 아니야. 니네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도 다 뺏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잘난 척하다가 검찰 바지에다가 똥을 싼 거예요. 이상민 씨가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한동훈 목소리를 개발했더라고. 아니 검찰청에는 왜 비대가 없습니까? 아휴, 머리카락도 다 말리네. 아휴, 다음에 꼭 복수할 겁니다. 화양연화가 여기서 끝나다니. 자, 신자님께서 도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동훈 바지 똥싼 얘기하고 있었어. 제대로 쌌지. 진짜 싼 거예요. 걸어 다닐 때마다 이 가랭이 살이 똥이 죽죽죽죽 흘러. 근데 이제 4명이나 내 의견에 동의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 기간 중에 3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인사검증 누가 해요? 한동훈이 하잖아. 이 사람이 내 눈치를 안 볼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출마할 거기 때문에 뭐 하긴 출마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빠지는데 지금은 똥을 크게 싸놓은 거야. 맞아요. 근데 헌법학자들은 전부 다 똥 쌀 줄 알았거든? 그렇지. 근데 굳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될 줄 싼 게 알았어, 아니라 될 줄 알았어. 싸서 뭉갠 거다. 그거 각하다 무조건. 다 얘기했어.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도 없는데 지가 검사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확정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야. 이미 비슷한 결정이 헌법재판소 이전에도 4번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이미 공수처를 설치했을 때 그때도 검사들이 이거 검사만 수사권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들고 갔을 때도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주장을 한 헌법기관이다. 거예요. 자기들은. 삼권 분립할 때 사법기관에도 안 들어가요. 근데 자꾸 검찰에서는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독립된 기구처럼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가 더 난 게 있는데 불법 체류자라서 자기 본국으로 송환될 때 잠깐 보호소에다가 보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이 보호소의 보호 기간이 무한정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거기가 사실은 감옥인데 그래서 4년간 그 보호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말이 안 돼. 이것도 위헌 결정이 났거든요. 소위 민주주의다 문명국가다 이런 데서는 아무리 길어야 100일. 근데 3명이 합헌이래. 그걸 문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총선 때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다음에 검찰청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데 다 과장이고 마약 수사를 왜 못하게 합니까? 마약 수사 경찰이 다 하고 있어. 마약 수사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엊그제 전우원 씨 인천공항에서 누가 체포해 갔어요? 검사가 체포해 갔어? 경찰이 체포해 갔어요. 한동훈 얘기만 들으면 대한민국 마약 수사를 금지시킨처럼 들리잖아요.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우리가 이 사회를 지키고 이 국가를 지키고 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권한이 검찰에 있을 때도 대부분 그 수사는 경찰이 썼어요. 그때도. 근데 이제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떨어진다. 또 하나는 전가내우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거기 있다. 신념으로 가득 차서 확신범으로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 띄워주는 거야. 금조부 줬잖아요. 경제. 거기가 제일 커. 뭘 더 말해. 그래, 경제 부패 특수부는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나는 국민들 속이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입국컷 당했잖아요. 왜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해줬냐. 넌 자격 없어 해서 입국컷 당했잖아. 나 춤 잘 추는데 입국컷을 하고 그래. 가서 일합을 겨룰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 만 18세가 안 됐다고. 그래서 못 들어간 거야. 자, 오늘 두 번째 얘기할 거리가 있어. 미스테리가 또 발생했어요. 이 정부는 미스테리어스해. 너무나 이해할 일들이 많아. 의전 비서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이 직전에.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인데 외교 비서관을 자르더니 오늘 안보 실장을 또 잘랐어요. 그냥 말은 잦은 사태인데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관둘 생각이 없었잖아. 오늘 점심도 먹었어요. 스스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물러난다는데 그 사람이 부담이라는 기사 본 적 있어요? 근데 미스테리가 뭐냐면 외교 비서관을 자르면서 이유가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미국에서 블랙핑크 공연 해달라고 5번이나 요청했는데 중간에서 묵살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 미국 국빈 방문인데 거기에 아이돌을 미국이 불러달라고 5번이나 요청했다는 나는 이것부터가 믿기지가 않아. 게다가 미국의 오피셜한 요청이면 바이든의 요청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개 비서관의 중간에서 뭉갰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 뒤도 이해가 안 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의 외교 라인을 통해서 그걸 들었다. 별도의 외교 라인. 그것도 이해가 안 가. 또 이상한 거는 그거는 의전이 할 일입니다. 외교 비서관은 의제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행사를 뭘 할지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IRA 법이나 반도체법 관련해서 의제를 막 다루고 있었잖아. 근데 블랙핑크 때문에 잘렸단 말이야. 김준호 원장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에요. 질 바이든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 행사의 아이디어가 그쪽에서든 한국에서든 나왔나? 추정하나? 그런데 누군가 반대를 했나? 미국에서 요청했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해주면 되지 뭐. 거꾸로 우리 쪽에서 부인 행사에 이걸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격에 맞지 않는다거나 반대 의견을 말하니까 이 새끼 봐라. 내 말이 아니에요.
의전비서관 얘기는 오늘 신문들의 이제 사설들도 나왔어요. 경향신문 사설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경향신문 사설에 의전비서관과 대통령 부부의 동선을 관리하는 행정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만둔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걸 보고도 되게 이상했던 게 비서관과 행정관이 부딪혔는데 비서관이 날아갔어. 상급자가 날아갔어? 근데 하급자는 대통령 부부의 동선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기념공연? 이걸 어디서 한다고 뉴욕 카네기홀에서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워싱턴 DC하고 뉴욕 카네기홀은요. 자동차로 4시간 20분 거리거든요. 대통령 만찬인데 거기까지 달려갈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기념공연을 또 따로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도 그게 부인 행사일 것 같아요. 한미동맹 70주년이에요. 국빈 초청 기념 공연 뉴욕 카네기홀. 그거를 워싱턴 DC에 있던 대통령이 4시간 반 차를 타고 가서 행사의 성격 자체가 여사님들 참석하는 문화 행사일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건 제 말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저는 이야기하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맞잖아. 동선상. 그래서 저는 이게 여사들의 문화 합동 행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 문제는 미국에서 요청했냐? 우리 쪽에서 요청했냐? 저도 이제 의전하는 쪽에 물어봤어요. 기본 동선은 한 달 전에 확정이 된대요. 한 달 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5번이나 뭐가 왔다 갔다 하다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공동성명서 문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할 수 있을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아서 해. 안보실장이 그래서 미국 갔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실무 책임자, 총책임자를 지금 갑자기 날린 거예요. 제가 물러나더라도 후임자들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잘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왜 이렇게 나는 뒤끝으로 읽히냐. 나 보내고 잘 되나 보자. 그렇지. 그 라인은 그러면 김태효하고 부딪힌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앞에 의전은 대통령 부인하고 부딪힌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신장희 변호사가 생각하시는 거고. DC와 뉴욕은 너무 멀어. 국빈 방문 만찬에 아이돌 부르는 그런 행사 안 한단 말이야. 외교라인 쪽에서 이게 어울리지 안 된다. 70주년과. 이렇게 태클을 걸었을 수도 있지. 미국 쪽에 요청했을 때 가설입니다. 요거는 줄 게 없다. 그냥 잔치판 한번 이벤트 하나 딱 하고 그러고 가라. 미국이 줄 게 없으니까. 미국 줄 게 없잖아요. 사실은 난 혹이나 안 달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혹은 달았다고 봐요.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는 반드시 뭘 요구해요. 요구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국빈 방문이면 계산서가 반드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기를 사주든 뭐든 벌써 혹은 달았어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달아주고 간 혹 있잖아. 바이든이 왔을 때. 반도체법 IRA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의제 가지고 지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지금 블랙핑크가 나오는 거야.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의제를 할 것도 없는 거야. 또는 김성환이나 몇몇 사람의 의제를 가지고 다투려고 하는데 왜 자꾸 꼬투리 잡고 큰형님한테 그래. 라고 누군가가 해서 어긋났다. 오늘자로 나왔던 반도체 보조금 지급하기 위해서 미국이 내건 조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통장도 다 까라고 그랬거든. 통장뿐만 아니라 사람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투자는 어떻게 할 거고 예상 물량은 수주 물량은 어떻게 될 거고 심지어 미국에 지는 반도체 공장의 근로자들 복지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까지 다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내라 그랬어요. 수율도. 제품의 수율. 이게 영업 비밀인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공개하라는 거야. 운영 과정 자체가 엄격한 비밀인데, 그걸 엑셀 파일로 달라고 공개하라고. 내가 이재용 회장 걱정하기는 생전 처음인데. 이재용 요새 가서 중국 가서 군기 잡히고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기 전에 연간 핸드폰 수출 1억 5천만 대씩 했거든요. 지금 한 대도 못 팔아요. 진짜로 한 대도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재용이 군기를 잡히더라도 가서 핸드폰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어 안 하겠어. 삼성 청년 미래기금 안 내잖아. 일본과 한국 기업 같이 강제징용 해법의 하나로 돈 내기로 했잖아요. 삼성이 내나 안 내나 다 기다리고 있었거든.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이 안 내기로 했어요. 안 내기로 했어. 용인에 클러스트 300조짜리 한다고 대통령이 발표했잖아. 삼성은 발표를 안 했어요. 또 하나 있어요. 그 YTN 지분 매각하는 거 있죠. YTN 지분 매각하는 것도 삼성증권이 주관사로 선정이 됐었어. 매각 주관사로. 근데 반납했어. 반납.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그렇지. 예. 왜냐면 이거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고 있는 거거든요. 배임이야, 배임. 이런 의제는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싸워서 결론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싸우는 수장을 지금 바꾼 거예요. 골 때리는 거지. 미국 보조금 뭐 주는 것도 사실 되게 골 때려요. 그 삼성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세우면 비용이 50%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보조금 주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장 논리로는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걸 줘놓고 수익 줘놓고 넘어가면 도로 걷어 가고 게다가 홀딱 통장 다 까라는 거야. 그 시설 다 까고 홀라당 그 기술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개별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해줘야 돼. 정부가 해야지, 정부가.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씨발 블랙핑크 얘기 나고 있으니까. 블랙핑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 블랙핑크 좋아해. 좋아하는데. 누가 블랙핑크가 나쁘다고 해서 누가? 가만히 계세요. 여기는 너무 블랙핑크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재밌더라고. 한동훈.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한입니다. I am Minister of Justice of Korea. Thank you. 한동훈 장관님 말할 때 내가 좀 어렵겠다 싶을 때 호흡이 한 2배 정도로 빨라져요. 아니 제가 언제 당황을 했단 말입니까? 마이크를 닫아야지. 존나 멋있었어.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니죠? 씨발 존나 멋있었어. 마이크를 닫고 기대에 있다가 2초 만에 다시 또 마이크를 열어서 해명을 하고 닫고 무슨 뜻인가? 그 사이에 속으로 나 존나 멋있었어. 그리고 꼭 비꼬는 투로 문장을 끝내려고 하지. 이러니까 뻐기가지 뻐기가. 보고 있으면 너무 웃겨 사람이. 자기 논리에 자기가 막 감동하나 봐. 되게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연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공항 나갈 때 빨간 책 들고 나가는 메소드? 것도, 네, 메소드. 근데 메소드인데 자꾸 옆에서 내 몰입을 깨는 거지. 그러니까 막 호흡이 빨라지는 거야. 저 새끼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메소드 어설프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역할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꾸 카메라를 봐요. 그래. 카메라를 항상 체크해. 공항에서 사진이 찍혔는데 사진이 전부 카메라 화면하고 눈이 맞아 있어. 역할에 빠져가지고 지금 연기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라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 와. 그래요. 한동훈 보고서 즐거워하고 우리 총수는 저는 대통령실 사진 뉴스를 보면서 오늘도 몇 장인가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서해수호의 날 진짜 주인공이다. 재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혼남 OTT 뭐 봤어요? 12분짜리고 2021년 아카데미 단편영화상 수상을 한 작품이고 프로듀서가 한국인 여성이에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사회적 참사로 아이를 잃은 부모가 어떻게 갈등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대사 한마디 없이 음악과 애니메이션으로만 12분짜리 미국이니까 총기 사고를 소재로 했는데요. 한번 꼭 한번 보세요. 12분 동안 와 내가 이렇게 울 수 있나? 를 느낄 수 있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야, 우리가 이렇게 이 꼭지를 마무리하는 거는 처음인데. 신장씨 변호사를 이제 조롱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유익한 정보를 얻고 끝내게 되겠네. 자, 이상민 씨 끝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재밌는 방송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는 자 모두 사퇴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4월 3일 2주간 청취율 조사합니다. 첫 조사야, 첫 조사. 저녁 1등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녁 1등? 전체 1등, 오케이. 자, 전화 그런 거 받으면 뭐 듣냐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봤어도 신장식 하이킥.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죠, 요새. 그러니까 이 시절을 잘 버티는 것도 광장에 매주 나가서 촛불 드는 만큼이나 격렬한 거예요. 가만히 버티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겸손은 힘들다, 다스베이다, 월말 김어준 보면서 잘 버티고 있으면 신호가 옵니다. 이때다. 그때까지
같이 끝.